안녕하세요. 최하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정리 방안에 대해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그 차명주식 정리 방안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해결 방안에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가 있고 일반 명의신탁 해지가 있고 세 번째는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비특수 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 방식으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잠깐 이제 그 해결 방안만 좀 설명드렸고, 지난주 강의는 주로 첫 번째에 있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 방법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명의신탁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오늘 굉장히 요건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실제 소유자가 원래 신청을 하시는 거니까 대표님이 이제 그 신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확인 신청 대상자 요건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주식 발행 법인이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되었고, 실명 전환인 현재 도트법상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업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소기업 기본법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그리고 실제 소유자의 명의신탁자 두 분 모두 다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발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이제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사실 이동을 하시는 것도 이제 그 가능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발기인이 지금까지 계속 현존해서 한 번도 변동 안 하고 있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한 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다음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실제 사실 이제 뭐 과거 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 주주분이 계속 있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퇴사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명의가 재신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인정이 돼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도 5월 1일부터는 저희가 그 30억 미만, 전체 실명 전환하는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차명 주식에 대한 그 실제 그 실명 전환 가액이 30억 초과하시더라도 충분히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요건만 알고 계시면 이 요건에 해당하신 업체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가 명의신탁 환원을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인지시키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 명의신탁 해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떤 방안으로 이제 갖고 오냐를 봤을 때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반 명의신탁 해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 요건은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관계가 입증이 가능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분이 만약에 나는 내가 명의신탁 한 게 아니고 내 거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 방법으로는 하실 수가 없으시고 이제 소송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금융증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은 다 있으셔야지만 그러니까 일반 해지로 이제 가능하시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잠깐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 거는 금융 이제 서류가 저기가 사망하시거나 이제 중간에 이동하신 경우에도 금융증빙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세요. 그건 저희가 요건을 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좀 진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금융증빙이라는 게 100% 중간에 최초 설립 당시가 있고 유상증자 당시가 있는데 최초는 없고 유상증자 당시는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사실 100%는 없는 거지만 50%의 금융증빙을 가지고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볼 게 아니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입증 시 이제 부담하는 세금이 제척기간이 이제 경과로에서 없거나 내지는 이제 부담 가능한 수준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명의신탁 이런 거에 대해서 차명 주식을 정리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드려요, 대표님에게. 이 해지 하나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일반 양도로 갖고 왔을 때, 내지는 그냥 증여세를 좀 내시더라도 저가 양수도로 하셨을 때, 내지는
그냥 또 그냥 증여도 혹시 가능한 친인척한테 있다 그러면 증여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차명주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제안을 해드린 다음에 그중에 가장 대표님한테 절세적으로도 그렇고 안정성 있는 걸 제안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세부담 사실은 이 방법이 명확하더라도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봤더니 이거 할 수 있어요. 명의신탁 일반 해지로 증인증이 있어서. 근데 우리가 다 해보니까 뭐 중간에 증자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또 재신탁을 또 많이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양도로 많이 갖고 오는데 세금이 3억이라 그러면 명의신탁 해지를 했더니 세금이 6억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지금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제척기가 좀 지나서 좀 주민등록은 명확하게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제안을 좀 디테일하게 좀 해드릴 필요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 제척기간 지나서 세금이 없거나 부담 가는 그 수준에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명의신탁 시점 시에 반드시 이제 고려해야 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세금이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시면 차명주주 간의 주식 이동 방식으로 재명의신탁한 경우. 이게 결국에는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질하고 다르지만 가세를 증여 의제로 해서 이제 매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신탁자께 맞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가세한다. 라고 봤을 때 이렇게 재명의 신탁 원래 차명주가 또 다른 사람한테 차명해서 다시 또 양도하고 이렇게 되면 다 그 시점만에 증여로 또 보시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이제 가중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으신 거고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 그 시점에 만약에 그 자금을 대표님이 다 되셨다 하더라도 증자를 하셨으면 보통 균등증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균등증자로 시가로 하셨으면 문제가 없으세요. 본인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그냥 액면증자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 또 주식을 또 재증여한 거를 보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와 별개로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해서 증자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재신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세에서 제외되셔서 약간 이걸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걸 따질 때 일반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다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라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차명주주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제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망하신 경우가 꽤 있으신데 실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소화를 했는데 7명 중에 2명은 사망하셨더라라고 해서 진행했던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사망했는데 명의 개설을 했는지 내지는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도 명의 개설을 했을 때는 또 재신탁으로 보고 개설 안 했으면은 그건 또 세금이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그 두 가지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담의 차이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개설가 안 된 상태로 그냥 갖고 계신 게 사실은 또 좋으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익 배당 한 경우에는 조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일반 명의신탁 경우에는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이 다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봐요. 명의신탁 자체가. 근데 이제 부당 행위로는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발기인 수가 부족했거나 예를 들면 가점주주를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가 부당으로 보진 않고 그냥 일반적 우리가 세금 가산세를 매길 때도 일반 가산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 배당은 조세 회피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요. 직접적이고 이미 차명주주들한테 돈을 나눠준 다음에 본인이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가표가 이미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해서 세부담을 되게 작게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당행위로 판단해서 실제 우리가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매길 때도 부당으로 40% 정도를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경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상당 반대도 보면 가지금이 한 30억 정도 되셔서 본인이 이제 배당으로 한 8억을 하셨대요. 차명주주 여러 명과 나눠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만약에 명의신탁 해주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이미 대표님이 한 20%면은 8억에 20% 본인은 이제 1억 6천만 신고를 하셨겠지만 나머지 8억에 80%인 6억 4천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한 걸 다시 갖고 오시면 세금 내는 게 한 6억 얼마면 한 3억, 4억 넘으실 거예요. 가산세까지 다 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또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익 배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세부담 같은 거 저희가 안내할 때는 결국 세부담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요, 제가 여기 아래 잠깐 이제 보시면 실제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이 업체는 제가 2015년 당시에 여러 군데 컨설팅 업체를 대표님이 만나보시고 저희가 제안한 것들이 가장 디테일하다라고 저희랑 계약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제 보시면 여러 번의 유상증자,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 유상증자 2억을 하셨고 2006년도에도 2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배당을 한번 하셨고, 그로 인해서 진짜로 배당하신 걸 또 명확하게 돌려받으신 근거는 좀 있으셨던 케이스였고요. 최초 당시에 우리 증자나 뭐 최초 주금납입에 대한 금융증빙은 하나도 없으셨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2015년 저희가 계약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한 신고권이 그닥 많지도 않았고, 제가 그냥 보기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세금 안내는 안 내드리고, 그 당시 이제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만 사실은 써주고 그걸 공증받으면서 종신 한 930 정도 계약을 했던 업체였는데요. 이 업체가 이제 저희가 신탁 확인서만 해주고 나서 해준 일이 없다 보니까 그 뒤로 다, 여기 지금 16년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차명인데 그 당시에는 16년도에 해준 게 없다 보니까 그 배우자 및 자녀 두 분한테 좀 증여를 하고 차등 배당을 좀 해드렸던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17년 이제 오래되니까 대표님이 자기는 좀 이게 좀 차명 주식 있는 게 너무 좀 불편하고 싫다. 세금을 좀 내더라도 본인은 하시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사실은 자료를 그때 받았어요. 올 2월에 다 받아가지고 대략적인 세금을 다 계산해봤더니 한 세금이 한 8,700 정도 나오셔가지고 그 세금 한 8,700 정도 나오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대표님 최초 당시 금융준비도 없으시고 증자 당시 금융준비도 없으신데 그나마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거 돌려받은 것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해보지는 않으셨는데 그냥 계속 위험하다고만 하시니까 이게 이제 법인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좀 불안하신데 제가 이제 했던 얘기가 이 업체가 16년도에 불시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합 이런 거 다 갖고 갔어요, 그냥 부천에서. 근데 별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한 얼마 안 내셨다고 3천만 원인가 내시고 끝났다고 하시길래 그럼 어차피 법인 세무조사를 확대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작년에 이미 받았는데 차라리 올해 그냥 진행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대표님도 거기에 호응을 하셨고 그래서 진행했던 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언지를 하고 혹시 잘못되면 그렇게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여기 아래 이제 보시면 신고는 저희가 2017년도 2월 달에 신고 접수를 했어요. 이때 차명주주가 이제 동작하고 다 세 분이 다 주소가 다르셨기 때문에 동작, 잠실, 이천세무서에다가 제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된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7월 13일 날 이제 용인세무서에서 이게 지금 법인이 송파에 본점이 있고 지점은 이제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용인세무서 최종적으로 연락이 와서 이 업체 맨 위에 보시면 설립일이 2002년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여기를 만났을 때 대표님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셨으면 저희가 간소화를 뭘 해드릴 수 있다. 간소화는 금융증빙이 없으셔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서 저희가 해드렸을 텐데 이게 6개월 차이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왜 이거를 3명으로 하셨냐. 이미 그때 상법은 바뀌어서 발기인이 3명이 아니어도 가능하셨는데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당시 법 바뀐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법무사님이 당연히 3명이 바뀐 걸 모르고 3명이어야 된다라고 안내를 하셔서 사명을 줬던 게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왜 간소화로 하지, 명시딱 간소화로 하지, 일반 이게 해지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셔서 그 업체는 2001년도 7월 23일 이전 설립법인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6개월 뒤에 이제 설립하셔가지고 그게 해당이 안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인정해 줄 테니까 2013년도에 배당 후도 신고한 거를 다시 정확하게 다시 수정 신고해라 라고 하고서 아예 이제 완료가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100% 금융증빙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런 정황상 근거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례 발표를 한 거고,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처음에 8대 1대 1이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80%나 갖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증자, 유상증자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48%로 내려가고 이 불균등 증자를 하셨어요. 보통은 이제 이 지분율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균등 유상증자를 하시는데 이 지분율이 바뀐 이유는 제가 여쭤보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그 세무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셔서 그 당시 이렇게 불균등으로 하셔서 좀 약간 좀 특이했던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이런 거에 대한 조서를 다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써서 보내요. 그래야지만 받으신 조사관님이 대체 이 회사가 연역이 어떻게 됐고 어떤 사유로 유상증자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다 이 당시는 가점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원래 80%였는데 낮춰서 해서 불균등 유상증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보시면 2006년도에 또 한번 증자를 하시면서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본인의 조카였던 강 누구에게 이게 신주 발행을 그때 하셨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셨냐. 그때 여쭤보니까 하신 얘기가 자기 가점주주 회피하기 위해서 여기도 좀 그렇고 그냥 여기다가 조카 했대는데 이분 친족이셔가지고 이미 가점주주가 되셨어요. 이게 48%에 이 6%까지 하면 50%가 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들을 다 잘못 받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혈족, 뭐 육촌이네 혈족 및 사촌이네 인척한테 주식을 같이 갖고 있으시면 이미 다 가점주주예요. 다 합산해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데,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잘못된 그 조언을 듣고서는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많으셨죠. 보시면 이제 이런 케이스로 어쨌든가 두 번의 유상증자, 그리고 이게 불균등 증자였던 거, 이 당시 갑자기 뭐 신주 발행 형태로 이분이 들어오셨던 이런 사항들을 다 명확히 기술해가지고 결국은 통과됐던 케이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금융증빙이 100% 명확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중간에 배당을 해서 뒤로 돌려받은 내용이 좀 명확하시거나 그 앞에 이게 조사를 저희가 하다 보면요, 세무관청이 어떤 걸 보냐면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사실 2004년도, 2006년도지만 그 당시 2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었어요. 잘 돌이켜봐서 생각해 보시면. 근데 이 2억을 차명주주들이 납입할 여력이 있는지를 가세관청이 다 조사를 해요. 실제로는. 비록.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년 만에 사실 이 직원분들이 가져가는 급여가 월에 200, 뭐 많아야 300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를 다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그 조서 쓰고 이럴 때는 다 음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실제 명의신탁 우리가 심의위원회 갔을 때도 그분들이 다 조사관님들이 다 찾아보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실제 그 당시 삼명주주가 납입할 여력이 있었는지, 재산사항은 얼마나 있었는지, 뭘 했었는지, 뭐 급여는 어느 수준, 이런 것도 다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다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일반 명의신탁 해지는 이제 방금 전에 그 말씀 좀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 해지가 이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적합한 사항을 좀 보시면요. 당사자 간에 이제 일단 합의가 일단은 필요하세요. 합의가 돼야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면은 이제 간소화 요건이 충족하냐. 충족하면은 명의신탁 간소화를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간소화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이제 명의신탁이 입증 가능하다. 저희가 뭐냐면 금융증빙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융증빙이 있으면 명의신탁 해지로 해서 환원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입증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건 이제 소송으로 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건 무조건 소송을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불가능해서 사실 금융증빙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저게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는 거긴 이제 약간 세모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뭐 배당을 통해서 실제 배당을 했고 뒤로 돌려받는 근거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 놓고 앞으로 한 3년이나 2, 3년 후에 이거를 좀 가지고 오는 걸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근거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다. 소송으로 하시는 적합한 상황은 이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좀 보시면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가세관청에서 이제 실직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불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이제 출석하지 않거나 내지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걸석 재판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짜고 하는 거야. 이미 다 이 재판이 열리기 전에 다 차명주주하고 다 이미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래 이거 그냥 아까 너 오지 마. 그냥 그래서 진행되는 이런 소송들은 가세관청이 나중에 봤을 때 부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저희가 제안을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소송을 하자. 1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제 피플레스 때는 이제 그 실제 변호사님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이제 실제 양쪽에서 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따로따로 선임하신 다음에 이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결석재판 이런 식으로 그냥 하게 되면 저기 분명히 가세관청에서 그게 판결을 받았다고 오케이가 아니고 분명히 부인당하면 그때 가서 이제 조세불복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좀 해드렸고 지금도 이제 사후관리를 보면 지금 뭐 여러 군데 없어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가보면 실제 이제 판결문 받으셨는데 그 뒤에 사후관리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받은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제척기간이 사실 지났으면 세무적으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당장 판결문 받았고 이제 뭐 그 명시탁 이미 다 뭐 다 입증이 됐고 이러면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신고를 할 게 없죠. 세금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그 서명자료가 나올지.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주식 등 변동상환 명세서에 이 명의 개서만 바꾸는 거예요. 명의신탁 환원으로 바꾼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이제 가세관청에서 이게 언제 서명자료가 나올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척기간 지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오면은 당연히 세무신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결만 받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그 세무적인 제척기간 지나지 않았고 세금이 나온다 그러면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이제 보면 이제 비특수자 간의 이제 저가 양수도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차명주주와 실제 주주 간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뭐 대표님과 임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 임직원이 아니시거나 얘는 주주신데 30% 미만의 그런 주주는 나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로 해서 액면가로 하시되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이 나지 않으면 특별히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액면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이제 과거 제가 2012년도, 13년도에는 사실 우회항도 방법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특수관계가 없으면 굳이 뭐 그거를 뭐 다른 방법 증여나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액면가 다 맞춰가지고 양수도 신고 그냥 하고 이제 끝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요즘에는 그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지만 그 차명주식 통합 그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분석 시스템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같이 이제 우회항도 방법을 잘 안 쓰게 돼요. 그 뒤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제일 안전해서 이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 그 시스템 정교해지니까 우회항도 함으로 인해서 명의신탁인 게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돌려서 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게 명의신탁인 게 다 걸려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을 다 내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 경우는 언제 쓰냐면 차명주식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할 때. 가세관청이 보더라도 이게 차명인 걸 입증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차명인 걸로 우리도 입증을 못하고 가세관청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차명으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가 양수도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명으로 걸릴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저가 양수도 매매 방식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명주주와 실제 주주 간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우회 양도를 통해서 비특수 관계자 간의 이제 매매를 이제 사실 이제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중요한 게 매매 대금을 실제로 주고 받으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매매 대금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그냥 일반 그 양수도 거래를 신고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결국엔 이건 증여 아니냐라고 봐서 타인과의 증여도 시가로 하는 건 맞거든요. 증여는 무조건 시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세금이 시가로 계산돼서 굉장히 많은 세부담을 내셔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거다라고 보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특수 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는 액면가액을 반드시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고지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대표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 맞으면 세금 너무 많아요. 이렇게 미리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그냥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양도세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은 그걸 거래를 돈을 주고받는 거를 모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책임이 저희한테 다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소명 때문이라도 누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안내를 다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매매 대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이제 하시는 거고요. 저가 거래가 이제 가능한 경우를 이제 보시면 일단 특수 관계가 없거나 시가가 낮아야 돼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하고 대가 차이가 3억 원 미만으로 들어와야지만 특별한 증여세가 가세될 일이 없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저가 거래가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없지만 시가가 너무 높아. 주식, 가끔 예전에 제약업체를 가서 차명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 가치를 계산해보니 100억이에요. 특수관계가 없어요. 차명주,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우회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30명을 구해야 돼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가액이 그렇게 큰 경우에는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차명주 우회양도 하기 위해서 30명이나 그거를 돌려가지고 하고 그럼 다 걸릴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가를 낮춘 후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말씀 100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6억, 9억이면 약간 3명 정도로 나눠서 분산하실 수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갖고 오는 거는 아무리 타인이라도 이게 3억 넘어가는 거는 액면가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약간 인원을 분산해서 대표님과 대표님 배우자, 자녀분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걸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특수관계를 이제 없애는 저가 거래인데,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특수관계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대표님이 30% 이상 지분을 갖고 계시고 거기 임직원들이 있으시면 다 특수관계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죠. 지금 차명주주 임원이 퇴임 후 5년이 지나시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물론 퇴임 후 5년이 지나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셔야 돼요. 직원은 그냥 그만두는 그 순간 그냥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직원은 당분간 나갔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들어오시던지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임원은 어쨌든 임원 등기를 빼시고 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를 좀 먼저 빼자. 세금 너무 많이 나올 경우는 그렇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수관계가 있게 되면 특수관계가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좀 저가 거래를 하시면 세금이 안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처음에 제안할 때 여러 가지 플랜을 짠 다음에 이제 결국에 세금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이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제안을 해서 저희랑 인연을 맺자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이게 결국에는 타인 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만약에 가점주주, 간주취득, 가세표준 물건이 보통 건물, 토지, 회원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 이제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양수도 신고하시면서 가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가끔 이거 놓쳐가지고 왜 신고 안 했냐고 하면 가산세 물어가지고 이제 신고해 주는데, 가산세 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뢰관계가 많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이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제 저가 양수도는 처음에도 이제 예전에 2012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했다, 우회양도로. 예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처럼 증여나 이런 것들, 이런 플랜, 명의신탁 해지나, 지금은 이제 증여세 가세특례도 종종 하시거든요. 저희 같이 대표님들이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고난이도 플랜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는 정말 단순해서 특수관계가 있냐, 아니냐만 따져서, 우회양도로 한 번 넘겼다가 그걸 이제 아들이 받고 이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들한테 줬으면 시가대로 갔을 거를 타인한테 돌리고 다시 아들이 받아오면서 액면거래 하니까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제일 리스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이게 이제 보도자료를 이제 보시면 2016년도 10월 18일, 작년 10월 18일 날 나온 거고요. 이게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취지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차명주식은 편법 증여 등 고액 탈세뿐만 아니라 신납처분 회피, 주가 조작 등 불법 거래에 악용되어서 지하 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 악으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나왔고, 그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 명의신탁 주식을 이용해서 조세 회피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탐욕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지금 이제 이게 이거죠. 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은 간편 실명 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 뒤에 그 취지 추진 배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법 증여 등 조세 회피, 체납처분, 강제 집행에 대한 면탈,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그 명의신탁 관련해서 세금 추징한 인원이 2006년도부터 10년까지는 1,700명, 2011년도부터 15년까지는 1,702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런 조세회피 유형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시면 상속증여세에서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 상속재산 누락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예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솔루션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정말 이제 투수, 비투수만 따져가지고 우양도 한 다음에 딱 넣어주면은 정말 해피하게 모든 게 끝났지만 지금은 이런 분석 시스템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분석이 한 10년 정도를 분석하더라고요. 그 회사. 저희가 작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 바로 갔을 때도 벌써 몇 명의 대표님들이 벌써 이거에 걸리셔가지고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3억에서 5억 정도를 맞으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우양도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특수 경우, 그러니까 명의신탁임을 내가 입증할 수가 없고요. 가세관청도 그거를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 주식 지분을 분산해서 대주주 양도세 가세 요건을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같이 말씀드린 배당 소득을 좀 이제 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좀 합산가세를 좀 피해 보려고 누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고요. 제2차 납세 의무를 이제 면탈하기 위해서 법인 이제 가점주주 2차 납세 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주가 조작을 악용해서 차명 주식을 이용한 주가 조작으로 이제 서민 경제 피해를 준다 이런 것들이 추진 배경으로 해서 나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세를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명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그런 거고, 이거는 피해 사례를 보시면 명의 신탁자하고 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그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또 당사자들은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명의 신탁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명의를 대여주는 차명주주 입장에서 보시면 증여세가 나와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증여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받은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증여세가 가세된다는 문제. 명의 수탁자는 모르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그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명의 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느냐는 경우에는 본인한테 이제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이제 공고되고, 공매되고 또 신용불량에 전락하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여기 보시면 실제는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가세가 되지만 이분이 재산 여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재산이 없으면 가세관청에서 그 세금을 추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안전장치로 명의 신탁자가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못 내시면 이분이 당연히 내시는 거예요. 신탁자가. 그래서 이제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 처벌, 여기서 이제 명의 대여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나는 이제 진짜로 신탁한 건데 내 거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제가 그 15년도에 그 업체에 방문했던 그 대표님도 좋은 취지로 그냥 임직원들한테 명의신탁 해주고 등기도 해주셨어요. 그분은. 그랬다가 한 사업을 본인이 다 잠깐 다른 사업하면서 다 자기 사업장이 이러는데도 잠깐 어디 갔다 돌아오니까 너는 빠져라. 대표님한테 빠지라고 이렇게 해서 주식도 못 갖고 오고 또 분쟁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실제 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제주도에 있는 거기는 사돈관계인데도 사돈관계가 완전 거지 뭐 파톤 날 정도로 그 주식을 여러 군데 회사를 다 차명을 해놨는데 그 사돈이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소송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해 사례 신탁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가장 큰 피해 사례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 한 축으로 이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대책이 좀 나왔다라고 이제 추진 배경을 좀 보시면 되십니다.
이제 비특수 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라고 해서 이 지금 추징 사례를 실제로는 이제 그 여기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여기 좀 들어가면요. 실제는 굉장히 많은 그 사례가 있어요. 추징했던 사례. 한 7개, 8개 정도가 있고, 피해 사례도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그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발치를 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통한 명의신탁 근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계속 이 얘기죠.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새로운 국세청 행정 시스템인데 NTS예요. NTS라는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작년에 대표님들 가셔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 가세되시는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10년치 데이터를 다 갖고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동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인데 이 장기간이 10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피플에 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기축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해주려고 실제 업체에 가서 컨설팅 할 때 우리가 그 10년치를 다 분석해서 이 회사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분석 시스템에 걸리면 걸리겠는지 걸리지 않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좀 검토해 드리려고 이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식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주식 보유 현황 이런 것들 변동 내역 이걸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액면가로해서 우양도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데를 항상 말씀드리면요. 과거 5년 안에 주식 이동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차명이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왜냐면 실명주주들한테 뭐 사실 비상장 주식을 뭐 우리 회사가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으면야 다들 하고 싶어서 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차명을 써서 액면으로 해서 넣었더니 여기 또 뭐 자기 또 무슨 또 사유가 있어서 뭐 자기가 주식 뭐 주택 청약을 받거나 뭐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이게 주식이 있어서 내가 연금을 내가 못 받거나 이래가지고 빼달라고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이 이제 자꾸만 이동을 빈번하게 하시면 이제 그런 회사들이 타겟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거냐면 액면가로 거래를 여러 번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그거를 자녀가 갖고 왔을 때가 그 완전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원래 처음 그 말씀드린 취지대로 처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식을 줬으면 시세대로 해서 가세가 됐을 텐데 증여세가 그게 아니라 여러 번의 우회양도를 통해서 결국 액면가로 회수하면서 세금이 하나도 없는 그게 결국에는 여기 이제 보시면 구축했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런 데가 다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각종 가세 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FIU 이런 외부기관 자료까지 다 연계해가지고 이런 주식의 취득, 보유, 양도 모든 과정을 이제 통합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서 정밀 검증 가능한데요. 실제 이제 나온 거 보니까 뭐 이거에서 이제 법인 세무조사만 가는 것보다 이것만 갖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거의 뭐 3억에서 5억이면 굉장히 많이 내신 건데 이렇게 해서 가세되신 대표님들이 작년에 좀 많았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결국 작년 하반기잖아. 16년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해서 주식 명의신탁을 이제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 이런 것들 영향을 좀 집중하고 이런 대기업이나 대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추진하려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제도가 좀 도입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추징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뭐 네모그룹의 이제 사주 B 회장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로 그 네모그룹 내 15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 신탁하셨고 B 회장은 명의 신탁한 주식을 양도 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이게 결국 다 우회양도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우회양도 방법으로 일부 주식은 본인에게 이제 소유권을 환원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해서 이게 우회 증여로 경영권을 이제 승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는데 결국 이제 이런 거죠. 그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주식 인수 및 뭐 유상증자 이런 거 계열사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시면서 실제 여기다가 이제 명의신탁을 다 해놓고
결국에는 이 차명주 55인의 차명주와 이 아들이 양도 거래를 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우회에 돌려가지고 갖고 와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경영권을 그냥 승계하게 되는 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여기 15개 법인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B 회장 및 자녀 등에게 판례한 증여세 총 1,300억 원을 추징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요즘에는 우회양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이제 추징 사례,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 중견기업 사주가 여기 이제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임직원 명의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에 해당 주식을 양도거래를 가장해서 자녀에게 이전하는 수법으로 경영권 승계했다. 어디 보시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법인 자금을 여기다 가질금을 법인에서 가질금을 빼가지고 이 대표님이 자기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이 돈으로 유상증자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명의신탁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는 자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결국은 이세한테 액면가 뭐 이렇게 양도하거나 저가 양수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이 부담될 거를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누락하는 거죠. 우회 양도를 통해서. 이런 경우들이 여기 보시면은 사주 B는 자녀들에게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경영권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식을 다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우회로 하는 건데, 법인 자금을 이용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로 신주를 이제 인수하거나 그 유상증자 한 후에 이제 임직원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 거래를 가장해서 매각하는 수법으로 세부담 없이 법인의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면서 이게 결국 탄류에 걸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D와 자녀 임직원 등에게 증여세 등 총 30억 원을 이제 추징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결국에는요, 이 두 가지로 그냥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는 자녀한테 세부담 없이 가는 거, 주식을 결국에 경영권 승계해줄 목적으로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2012년, 13년대 되게 많이 했던 플랜인데 지금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미 재작년부터 이제 양도세 신고는 거진 없고요. 증여세 신고가 훨씬 많죠. 과거에는 제가 실제로 뭐를 제안했고 실행한 것들을 과거 2012년도 13년도 가서 제가 신고한 걸 다 보면 양도 신고가 많았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도 아니면 차명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명 주식을 자녀나 배우자분이 갖고 오셨는데 이게 차명으로 걸리면 여기 앞에 것도 이미 다 명의신탁으로 걸리지만 지금 배우자 자녀한테 준 것도 또 지금의 증여로 걸리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그 리스크를 감안하시더라도 하실 거면 하시는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세금을 더 내시더라도 차라리 대표님이 받으시라고 하죠. 대표님이 저가 양수로 하시든 액면으로 하시든 명의신탁 해지가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세금이 많아서 못 하신다 그러면 차라리 대표님이 좀 세금을 내시더라도 양수도를 가져와라. 그럼 뭐가 다르냐면 이게 만약에 터졌어요. 조사가 나와서. 이게 명의신탁에 딱 걸렸을 때 대표님 갖고 온 거, 그거는 원래 본인 거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재증여가 안 되는데 이거를 자녀나 뭐 배우자한테 한 거는 이게 재증여로 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어떤 업체를 방문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 여기 진짜 너무 황당했던 데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 이제 회계사님이 좀 있으셨는데 그 회계사님이 본인 첫 고객이셨대요. 저희한테 얘기했던 게 내 친구자 뭐 가장 첫 고객이야. 내가 그 친구한테 그 회계사한테. 근데 그 회사가 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신경을 좀 안 쓴다고 하는데 무슨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어서 조세불복을 해서 회계사님이 어쨌든 이겼어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그게 무슨 조세불복이었냐. 왜냐면 우리가 명의신탁 이런 거 차명주식을 좀 정리할 때는 그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 앞에 뭐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대표님한테 그 자료를 좀 줘라. 우리가 뭔지 좀 파악 좀 하게. 그랬더니 그때 대표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안 봐도 된다고. 별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진짜 그러냐 안 봐도 되냐. 대체 뭘 해서 이겼는지 알아야 되는데 세금이 어쨌든가 조세불복해서 이겨가지고 한 6천만 원 가까이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이게 가장 친하다는 그 회계사님이 그 앞에 무슨 일이 많으셨는지 그냥 대표님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가 한 본인 20년 동안 거기서 기장하셨잖아요. 자료를 다 싸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버렸어요. 기장 안 하겠다고 대표님한테.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업체를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우회양도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14년도에, 그러니까 14년도에 우회양도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15년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미 차명 그 조세불복이요 차명이라는 걸 입증해서 갖고 오셨대요. 본인이 갖고 왔는데 왜 그걸 또 신고했냐? 이미 네가 다 갖고 왔지 않냐? 조세불복에서 이겨서. 그러니까 이게 병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왔는데 이미 또 다시 그 차명주가 자기한테 양수도한 걸로 다 신고를 해버렸으니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거죠. 이 본인은 이미 2013년도에 조세불복을 통해서 내게 맞다라는 그 명의신탁인 게 맞다. 내게 맞다라는 걸 이겼어요. 가세관청 상대로. 근데 그런 내용을 하나도 얘기 안 해주고 그 내용 몰라. 이겼다는 것만 알고 그냥 그래서 근데 내게 아니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우양도 있다가 결국 그거 다 조사가 나오고 다 협의해가지고 수사신고했어요. 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가장 좀 황당했던 케이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터졌을 때 또 어떻게 했더니 또 그 대표님 또 우리 탓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고 있어야죠, 이후에. 그때 대표님이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다 했고, 이거랑 상관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해서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됐지만, 항상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신고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무튼 좀 잘 유의해서 해야겠다. 저희가 할 때도 우리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다 언지할 부분들은 언지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그때도 한번 제가 또 그럼 받았어요. 그래서 참 되게 황당했었는데 결국 그 대표님은 이제 조세불복으로 한 7천만 원 돌려받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돈이 나올 13년도 했지만 돈은 2014년도 저희가 컨설팅 할 때 그쯤 나왔는데 그러면 딱 한 달 만에 그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비상 털리셨어요. 그래서 엄청 화나셨죠. 그래서 저게 보통 이제 대표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 이제 법인세 수정 신고하는 거 싫다 하고 나면 나중에 꼭 후타가 있더라. 내가 생각해보다 뭔가 더 내야 되더라. 뭐가 나와서. 딱 그런 케이스. 너무 신기하게 가세관청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7천만 원 들어왔는데 그게 7월 달에 받아서 되게 좋아하셨는데 8월 달에 세무조사 나와서 더 많이 돌리셨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피해 사례는 제가 아까처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탁자인 종업원이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자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년간 이제 소송 진행은 물론 이 명의신탁 사실이 공개돼서 고액의 세금까지 이제 부담한 케이스죠. 그래서 실제 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지금은 가끔 이제 하다 보면 한 10% 정도 되는 대표님들은 나는 이거 그냥 다 정리하고 다 종업원한테 주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우리가 컨설팅하는 방향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대표님이 주고 싶은 의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다. 왜냐면 그 임원 및 종업원들은요 대표님이 30% 이상이 다 특수한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의 기업 가치가 되게 건실해서 100억인데 이거를 종업원하고 주려고 그러면 세금 되게 많이 나오니까 대표님 의지는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케이스가 이제 많다라는 거죠.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의 세금을 부담하시고 또 실제는 자기께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수탁자 중 일부가 이게 불응하고 이제 소유권에 대한 소송 이렇게 제기해가지고 정말 이런 심각한 경제적 손실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제주도 건도 제가 보면 제가 그때 다 분석해드렸어요. 그 제주도에 계약이 지난달인가 나오는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도 제가 웬만하면 4번이잖아요. 그거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이겨봤자 실익이 없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좀 화해하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가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무슨 형사소송하고 그렇게까지 단계가 너무 안 좋게 가서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화해하고 웬만하면은 돈을 좀 주더라도 그냥 그게 관계를 좀 돈독히 잘해서 끝내는 게 사실 좋은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제 서로가 되게 피곤한 이제 상황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는 차명주식을 해결하는 방안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실명전환, 간소화라고 했던 부분하고 우리 명의신탁 일반 해지라고 해서
금융증빙이 있거나 또 당사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일정 부분 100% 금융증빙이 아니고 50% 이상 정도만 본인들이 정황상 그거를 밝힐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명의신탁 해지가 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으로 하시는 방법,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시고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차명주주가 내 거다, 나는 그게 아니다, 신탁한 게 아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세관청에서 그게 명확하다 하더라도 차명주 동의가 없으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비투수자 간의 저가 양수도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이런 플랜을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걸렸을 때, 명의신탁이 걸렸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명의신탁인 거를 입증하실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쓴다. 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번 때는 기존에 이제 간소화에 대한 거에 대한 사례, 실행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명의신탁 차명주식은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솔루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제가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뭐 이거 명의신탁 해지 세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사실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안을 다 드리고 그 중에 어떤 게 대표님들에게 최적화되고 리스크가 적은지에 대해서 다 언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팀장들이 가셔서 혼자 하시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왕이면 동행을 통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